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할머니 장례식을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칠 수가 있어. 살아생전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바빠서 그랬죠. 근데 엄마 솔직히 부모님 상도 아니고 조부모님 상이라고 하면 회사에다 말하기도 좀 민망한 거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는 네가 상주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막말로 제 나이대 조부모님이면 이제 사실 만큼 사셨고 연세 드실 만큼 드셨을 텐데 제가 조부모님까지 챙긴다 그러면 유난이라 그러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생각해봐라. 강진아 할머니는 너한테 엄마 이상의 존재였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 후에 할머니랑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할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기억해보면 당연히 할머니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게 맞지 않니? 어쩜 난 말하듯 사실만큼 사셔서 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제발 뭔가 강요하지 말아요. 할머니 연세가 90 가까이 됐어요. 내 친구 할머니들은 다 70, 80에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도 결혼하고 애 낳아봤으니 어떤 심정으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줄 이제 이해하잖니? 우리 엄마는 널 자식같이 대했다. 자식같이 대한 거지 자식은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나갔으니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 처자식이 있고 장인 장모님까지 챙길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할머니까지 챙기냐고요. 할머니 일로까지 제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부모보다 더한 사랑으로 키운 할머니 장례식도 외면한 너희니 내 장례식 때는커녕 나를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겠구나. 그래서 네가 요전번에나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조차 안 온 거였고 그때 우리 아들 키즈 펜션에서 아내 조리원 동기들이랑 생일 파티 예약해 놨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애가 잔뜩 기대했는데 엄마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는 손주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만약 우리 할머니였더라면 아들은 우리 할머니였더라면 그 다음에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씁쓸하게 아들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할머니 같았음. 손주 말 한마디에 꿈뻑 죽으면서 너한테 패 끼칠까봐 죽어가더라도 한마디도 안 하실 분이시지. 그런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랑하는 네가 맞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쉽기만 하구나. 아들은 그제서야 입술을 깨물었고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워질 듯 자리를 떠났고 저는 아들에게 씁쓸한 듯 그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한이라는 63세 노인입니다. 요즘 63세는 노인이라고도 안 한다는데 제 손주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으니 노인이라 하겠습니다. 참 자식을 키워보니 너무 힘든 여정이란 게 맞습니다. 외아들 혼자 키워도 일이 힘든 판국에 저희 엄마는 남편 없이 어떻게 저와 동생을 길렀는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물질이 풍요롭고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어 굶는 사람은 없다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굶는 게 다반사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저랑 남동생을 키우며 한평생 악착같이 여자 혼자 몸으로 저희 남매를 키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라서 그 당시 전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신 인재 중에 인재셨지만 혼란한 시기에서 자리 잡게 되니 엄마는 차별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급한 대로 시장통에서 장사하다가 식당 단골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부모 형제 다두고 홀로 넘어오셔서 늘 핏줄에 대해 그리움을 갖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바라시던 가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괴팍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숙하면 시집살이에 트집 잡지 못해 안달난 분이시라 많이 힘들어했고 거기다 두 아이까지 낳아 기르려니 힘에 부쳐 뒤돌아서 눈물 흘리기 일쑤였다 합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지만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고통을 당했고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간암에 걸려 저와 동생만 남긴 채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국민학교 6학년 남동생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는 명 짧은 남편 먼저 보낸 대가로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욕을 들어먹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뒤 저희들을 데리고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이 배워서 그런지 남자고 여자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만 아쉽게도 저와 동생은 둘 다 엄마 머리를 담지 않았던 건지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맘때쯤 저희 엄마는 낮에는 설거지하셔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저희들 돌본 다음 늦은 밤 시간에는 주무시지 않고 공부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청원 끝에 겨우 평양에서의 사범대학교 나온 것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었고 시험을 다시 봐서 드디어 엄마 원하시는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첫 발령을 받을 때 엄마는 시장에서의 설거지를 그만하시고 저희들을 붙들고 오시는데 힘든 시간이 느껴져서 저희 남매도 엄마를 붙들고 같이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맘 같아서는 진작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엄마는 당연히 반대하셨고 그렇게 공부가 싫거든.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하라 하셨으면 그래서 저는 엄마의 뜻대로 겨우겨우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게 되었고 동생은 그래도 엄마의 열정에 겨우 대학문을 밟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배워서 그러신가 유난히 대학에 집착하셔 공부에 집착하셨는데 저나 동생이나 엄마 원하는 인재가 아니어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하기를 바랬고 머지않아서 친구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실천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동생은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교포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쪽에 장착하게 되며 가족들이랑은 거리가 있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나와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판을 곧잘 만졌기에 회사에서 계산 빠르고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넘쳐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성에 차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결혼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 시집 보낼 생각에 회사에서 맺은 인맥을 바탕으로 선을 보게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제가 좋아해서 어긋나는 게 제 남편 감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어느 남자와 결국 결혼하게 되었는데 조건 좋은 사람 다 마다하고 회사 동료가 소개시켜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윗감이 나는 좀 인상도 별로고 맘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구나. 꼭 결혼을 해야겠니? 나는 네가 행여나 내 팔자 닮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다. 괜찮아, 엄마 만나봤는데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 놓치면 나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선택했어.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나는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구나.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니들이 행복하면 되는 건데 절대 엄마 팔자 안 닮으니까 걱정 마. 꼭 남편이랑 아들 딸 낳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한평생 엄마 공부하고 저희를 보느라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건 진즉 알았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란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 제 결혼에 대해 이리 불안함을 드러내셨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고 자꾸만 나이 먹어서 노처녀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3개월 만에 바로 뱃속에 제 아들이 들어섰는데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제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말하는 것 중에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관상은 이제 보니 여자와 친하게 생긴 게 맞았고 여자 문제와 돈 문제로 저를 속썩일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회사에 출근해 돈을 버는 족족 남편이 가져갔고 그 돈은 남편에게 사사로이 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후 친정엄마께 비참함을 무릅쓰고 상의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를 괜찮다며 안아주면서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 증거를 찾아내어 간통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거진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혼자 된 저를 맞아주어 제 자식과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날 엄마께서는 저를 붙잡고 한참이나 우셨습니다. 딸이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만 너만큼은 잘 살기를 바랬다. 내 지긋지긋한 팔자 말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여쁘게 남편 사랑받으며 애들 낳고 잘 살기를 바랬는데 어찌 다시 돌아왔니? 그놈은 아닌 것 같더니만 조금만 더 신중해서 결혼했으면 내 꼴 안 났을 것을. 그 결혼 못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로구나. 괜찮아, 엄마한테 다시 돌아왔잖아. 엄마 남편 없이 우리 믿고 살았는데 나마저 시집가면 엄마 평생 혼자 살아야 하잖아. 엄마 외롭지 않게 돌아온 거야. 나와 내 아들이 엄마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줄게. 엄마와 저는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고 그 다음 날 엄마도 저도 눈이 퉁퉁 부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아들은 아주 어린 갓난아기였습니다. 엄마는 저희 아들을 참 예뻐했어요.
손주라서 참 예뻐했고 물고 빨고 그동안 저희에게 못다 한 사랑까지 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엄마처럼 아들을 키우며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제 아들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엄마께 더 감사했지요. 엄마는 돈을 다 모아두며 온전히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쓰셨고 다 함께 모여 살 집도 마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 얼굴은 모르고 자랐지만 대신 할머니와 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어려운 것 하나 모르고 잘 자랐습니다. 특히나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제 아들을 예뻐했고 저희 아들은 누굴 닮았던지 참으로 미혹한 저와 달리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자식에게 못다한 공부의 한을 손주에게 풀고 싶어 했고 제 아들 역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라 그런 할머니의 소망을 다 이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할머니와 말도 더 잘 통했고 할머니가 학교 교사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었던지 제가 잘했다는 100마디 말보다 할머니의 잘했단 한마디를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도 100점이야. 100점. 할머니가 공부 가르쳐준 거 다 나와서 나 다 맞았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장하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똑똑한 내 새끼. 이렇게 이쁜 녀석이 어떻게 나왔노. 잘했다. 할머니가 상 주고 싶은데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책 사줘. 할머니 나 셰익스피어 리어왕 읽고 싶어. 도서관에 갈 때마다 없어서 아쉬웠어. 암 셰익스피어에는 4대 비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어왕이다. 햄릿, 맥베스, 오셀로 이렇게 4대 비극인데 리어왕이랑 나머지 것도 다 사주마.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통닭도 같이 와. 할머니 최고. 내가 통닭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고. 책도 4권이나 사주고 난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 아이고 네 엄마 들으면 속상하겠다. 그건 할머니하고만 비밀로 하자. 엄마는 우리 윤성이나 할머니에게 둘 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해하게 해선 안 돼. 그치. 그래도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할머니는 맨날 나 따뜻하게 안아주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는데 친정엄마는 본인을 줬다 하는 손주가 매달리자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고 저한테 서운해 말라는 듯 한쪽 눈을 찡긋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서운치 않고 더 좋았습니다. 평생 외롭게 사신 엄마에게 제 아들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되었으면 했고 제 아들 역시 할머니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기에 항상 할머니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아들 초등학생 때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퇴직금 받은 것을 모두 나라에다 기부를 하시게 되었어요. 당시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는데 그걸 기부하신 후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그렇게 나라의 좋은 뜻에서 기부한 것은 좋았지만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기부한 것도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엄마의 돈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걸로 자식이 뭐라 해선 안 되겠지만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 뻔히 알고 손주 하나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나라에 기부했는지 저는 엄마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대통령 비자금 문제도 터졌던 거 뻔히 겪었으면서 나라에 바쳐봤자 국회의원들 배불리는 꼴밖에 안 되는데 명예욕이 있었던 엄마라서 그랬나 그깟 대통령상하고 바꿀 셈이 되었기에 그래선 안 됐지만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내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기부를 결정해. 나는 엄마 가족 아냐.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로 나랑 우리 윤성이 먹고 살고 교육시키는데 써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엄마 맘대로 하냐고. 날 받아주고 먹고 살게 해준 내 땅에 내가 돌려준 것뿐이다. 너는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엄마 곁에서 가진 걸로만 먹고 살 거니. 윤성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야지. 나 지금 나가서 할 거라고는 식당에서 청소하거나 승모살이밖에 없어.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겠어. 그러길 바래.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이 기부하고 싶었다.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엄마가 미울 수 있지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새 윤성이가 와서 할머니와 엄마 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은 채 제게 다짜고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머니 편부터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마. 우리 할머니고 엄마의 엄만데 왜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 생각해봐. 엄마 할머니 아니었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 할머니한테 그러면 못 써. 아무리 미워도 우리 할머니인데 그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잖아.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들어. 나는 어리지만
적어도 엄마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 알아. 내가 할머니 지킬 거니까 앞으로도 엄마는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 갖다 줄 테니까. 그럼 됐지. 저희 친정엄마는 기특한 얼굴로 저희 아들을 안아주었고 제 아들 윤성이는 할머니에게 착 목을 감아 같이 감쌌습니다. 어린 아들 앞에서 돈 갖고 씨름하는 모습 보이기도 싫었기에 저는 화를 눌러 참고 관두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그때는 참 미웠어요. 제 아들을 엄마한테 뺏긴 기분도 들었고 대체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애가 친정엄마밖에 모르는지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어떤 원망을 하든 엄마는 한결같은 본 입장만 고수할 뿐이었고 이미 다 기부하고 나서 제가 뭐라 한들 달라질 건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은 제 할머니 편드는 윤성이를 봐서라도 저는 수긍하며 살게 되었고 나머지 빌라집에 월세를 준 후 생활비에 보탰었지만 한없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그렇게 잘 따르는 저희 엄마에게 부탁을 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했고 남의 돈 먹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아들의 학원비를 댔고 이제는 제가 엄마를 벌어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나 원망을 하고는 했지만 한평생 엄마가 모은 돈에 대해 내가 간섭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다짐하며 꿋꿋하게 일을 했는데 제 손은 어느새 거칠어졌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눈 붙이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제 손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는데 엄마도 제 고생이 마음이 아픈 듯 했습니다. 40이 넘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손을 떠셨는데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나니 저는 그 후부터 엄마를 차마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윤성이가 사춘기가 늦게 오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모범생으로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학급에서의 선생님의 신뢰를 받고 공부도 잘하는 윤성이는 저와 엄마의 희망이자 자랑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비거리를 찾기 시작하더니만 제가 멈춘 원망을 자기 할머니한테 풀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한 돈으로 자기를 공부시킨다는 사실도 알았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받은 퇴직금을 모두 나라에 기부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용돈이라도 자기 손으로 마련해볼까 하다가 저희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할머니와 조금씩 어긋나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랑 친정엄마가 윤성이에게 꾸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신경 쓸 건 공부야. 이제 조금 있으면 고3이고 대학 준비해야 하는데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아르바이트에서 그거 몇 푼이나 번다고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날려. 내게 황금 같은 시간이 어딨어. 나 대학 안 가고 돈 벌 거야.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번 돈으로 공부를 해.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도 떡동거리고 잘 살았을 텐데 할머니 때문에 엄마 고생만 하고 나 맘 아파서 그렇게 못해. 윤성아 그래 다 할미 탓이라고 하고 대학은 가라. 그동안 네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더 이러지 말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네 엄마 고생한 거 보답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나는 할머니 말 듣기 싫어서라도 대학 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윤성이는 친정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할머니 탓을 했고 저 역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얘기하진 않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 때마다 윤성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윤성이의 말에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윤성이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제가 엄마와 합가한 이후에 쭉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친구들도 한 동네에 다 있었습니다. 윤성이 어렸을 때는 비록 편모스라에서 살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윤성이의 자존심이 되어서 어깨 피고 다니는데 윤성이의 친구들은 그동안 부모님이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윤성이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제가 식당 일하는 것까지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윤성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는데 그것 때문에 윤성이는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똑똑했던 윤성이는 성적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대학을 가지 못했고 저희 엄마는 그것에 대해 본인 책임으로 돌리며 하염없이 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윤성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독립을 하며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고 머지않아 군대를 가게 되었지만 그때도 별로 저와 친정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모습에 한탄하며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창가에서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참 아들이란 타고난 천성이 그런가 보구나. 내 아들도 그렇고 네 아들도 그렇고 떠나갈 핑계만 대고 벗어날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됐어. 엄마 군대 가면 정신 차려 온다잖아. 우리 아들 곧 돌아올 거라 나는 믿어 하지만 아들은 점차 저와 엄마에게서 멀어지기만 할 뿐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직장에 따라 더 먼 곳으로 이사 가버려 저와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윤성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이제껏 제가 뭐라 원망했을 때는 단 1번도 본인의 기부에 대해서 후회한 적 없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윤성이가 상처받고 대학까지 못 가게 되면서 그에 대해 많이 자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식당 일이 단단해지면서 직접 모은 돈으로 망한 식당을 인수해서 새로 차렸는데 이때까지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제 가게를 다시 살렸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도 같이 늙어가게 되면서 엄마는 7순을 넘어 8순이 되었고 저는 환갑을 맞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엄마도 잔병치레만 했을 뿐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껏 서로를 의지하며 나이든 모녀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 환갑 때 제 아들은 그래도 엄마 환갑이라고 나름 이름 있는 식당에 저를 데려갔는데 그러면서 덩달아 어느 참하게 생긴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할 여자라며 소개했습니다. 그 소식에 무엇보다 좋아했던 건 이제 백발이 된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 커서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판국에 주름진 손으로 키웠던 할머니 편 들던 손주를 장가 보낼 생각에 엄마는 울컥 감정이 올라왔던지 눈물을 주름진 손으로 훔쳤건만 정작 아들은 그의 위로 한 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속도 좁지 아들이 그러니 덩달아 손주 며느리도 뒤로 주춤 물러설 뿐 할머니의 눈물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저는 무척이나 그들의 행동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이 들어서 둔해지신 건지 그저 장가 간다는 손주가 기특하기만 하셨죠. 아이고 드디어 윤성이가 장가를 가는구나. 나도 드디어 손주 장가를 보내는구나. 내가 증손자까지 보고 갈 수 있음 좋겠구나. 지금 저더러 할머니 증손자 보여주려고 가족 계획도 세우지 말고 낳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생각 없이 결정하시는 건 똑같네요. 윤성아 그만해. 할머니한테 대체 왜 그러니? 할머니는 그냥 네가 빨리 결혼해서 증손자 봤으면 하는 바람이시잖아. 거봐 할머니 모시니까 이렇게 또 큰 소리 나잖아. 지긋지긋해. 엄마도 이제 연세 드실 만큼 드셨는데 어떻게 할머니까지 모시겠냐고. 그냥 요양원 보내드려. 나는 솔직히 할머니 결혼식 안 오셨으면 좋겠어. 괜히 창피하고 눈에 띄는 것도 싫어. 윤성이 너 말 다 했어. 너 할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희 엄마 듣는 앞에서 요양원 얘기와 결혼식에 부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니 아들이었기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윤성이의 막 나가는 말에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윤성이의 뺨을 치려 했지만 그것도 엄마가 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그만하라 하시더라고요. 윤송이는 어이없게 저의 늙은 모녀를 그릇된 시선으로 쳐다보았고 그래도 아들인지라 애달게 바라보았건만 늙은 저희만 내버려둔 채 아들은 젊은 자기 연인만 데려가 불편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윤성이는 얼마 안 있다가 상견례도 없이 바로 결혼식을 한다 했고 고민하다 청첩장은 보내주었습니다. 윤성이의 결혼식장은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의 그릇된 시선이 신경 쓰여 결혼식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그것 또한 아들이고 손주인지라 저희 엄마는 괘씸함에 망설이는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윤성이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다며 허튼 돈 안 쓰는 엄마가 직접 고운 화장에 머리를 하는 곳으로 예약을 했고 한복 두 벌도 신랑 측에서 입는 푸른 색깔 저고리로 맞췄습니다. 저는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으니 아무래도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할 것 같아 택시를 잡아 탔고 저희 친정엄마도 찬성을 하며 같이 타고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청첩장에는 신랑 쪽 부모 이름에 제 이름이 홀로 박혀 있었고 신부 쪽 부모 이름에는 양가 두 분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이 될 아이는 그때 음식점에서 본 게 다이고 변변히 대화도 한번 못 해봤는데 가족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고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아들은 장모님 옆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은 친인척들이 참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는 저와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가족들이 많아야 기가 사는 법인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제 아들 윤성이까지 항상 엄마와 저만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장례식에서도 그리고 내 장례식에서도 없겠죠. 그나마 윤성이가 챙겨줘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저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챙겨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등장하자 이를 못 알아본 장모님이 그저 아들 쪽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저희 얼굴을 알아본 아들이 멋쩍어 하며 뒤늦게 엄마와 할머니라고 장모님께 소개하는데 장모님은 깐깐해 보이는 얼굴로 저희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저는 상견례 때 못 뵌 사돈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했어야 했는데 사위말로는 어머님이 워낙 식당 일로 바쁘다셔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잡았는데 취소를 하게 되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제 식당 일이 바빠서 상견례를 못했다고요. 네, 바쁘셔서 몇 번이나 미루신 거 아니셨습니까? 아쉬운 마음에 통화라도 드리려 했는데 그것도 연락이 쉽지 않아서 많이 바쁘신가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고 저희 엄마는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가 잡혔는데도 아들이 미루며 둘러대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밀며 번호를 확인했는데 딴 번호였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 윤성이를 보았고 윤성이는 자리가 불편한지 서둘러 그 자리를 뜨며 자기 지인한테 가서 와줘서 고맙다고 환하게 웃어 손님을 맞았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자 저희 엄마는 그때도 고개를 저었고 대신 안사돈께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바빴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준비할 것들이 많아 바쁜 편입니다. 요 근래 장사도 잘 돼서 더 신경을 못 썼나 봅니다. 상견례에 참석 못해 안사돈께서 심려치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할머님의 이야기도 사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교편 생활하시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셨다고요.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다는데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에 공부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참 잘 자란 모양입니다. 곧 태어날 우리 손주한테도 아마 증조할머니의 업적이 크게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안사돈에게 할머니에 대해 좋은 말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자기가 처갓집에 꿀리지 않으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고졸이니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서 가진 것도 없으니 그나마 자랑할 것이 할머니의 업적뿐이었죠. 며느리는 그래도 서울에 이름 대면 알만한 대학에 나왔는데 고졸 사윗감을 데려왔길래 고민을 했다. 합니다만 할머니의 업적은 부모가 이혼한 것에 단점을 가리기에 충분했고 그런 대단한 할머니 손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아들로 알고 있었기에 결혼을 허락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아들이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안사돈 얘기를 들어보니 곧 손주가 태어난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보니 며느리가 배가 좀 불러있는 것 같았고 개월수도 무려 7개월이나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쳤든 증손주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해했고 비리 그때 내 말을 들어서 증손주가 생긴 것 같다며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 윤성이를 참아줘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것 같기는 했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윤성이의 곁에는 저와 엄마뿐이었긴 했는데 직장 사람들이 많이 와서 채워줘서 그리 사진에 허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찍힌 윤성이를 꼭 붙잡은 엄마의 마지막 미소가 제 마음에 아직도 선합니다. 예식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돈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 까칠하게 보이던 안사돈도 말을 섞으니 부드러웠고 옆에 박갓사돈도 나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박갓사돈은 내친 김에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에 대릴 사위로 오는 거 알고 계셨지요. 고맙게도 저도 외동딸 시집 보내는 거라 적적했는데 사위가 먼저 저희를 부모로 모시고 합가해서 살고 싶다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저희 아들이 먼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어머 모르시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홀어머니랑 홀할머니가 계시다길래 시집 조카 합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딸에게도 넌지시 마음먹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위가 먼저 저희를 모시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우리 윤성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윤성이가 보기에 사돈 어르신들께서 많은 귀감이 되었나 봅니다. 기왕 같이 살게 된 거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하시고 귀하게 잘 봐주십시오. 합가한다는 사돈집은 저희 집과 정반대 방향으로 끝과 끝이었고
차로도 2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방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윤성이의 얘기에 당황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고 덜덜 떠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성이가 처갓집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보신다는 말도 기분이 나빴고 데릴 사위로 들어간다는 말을 사돈들의 입에서 듣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엄마와 내가 윤성이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윤성이가 이리 지멋대로 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윤성이는 하나부터 10까지 입만 열면 핑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에 대한 중압감에 떨어진 것에 사춘기라는 도피처를 만들고 지 실력에 대학 못 간 것을 친정엄마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 원망하던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굳혔고 실제로 저나 엄마는 윤성이에게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괘씸해서 이용당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윤성이에게 요양원에 가라는 막말을 듣고도 한결같이 손주인 윤성이를 감싸주었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윤성이를 불러내어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윤성이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보였고 통장을 열어보니 눈을 크게 뜨고 영을 세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속에는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너 장가갈 때 주려고 지금까지 내 모아놨던 돈이다. 손주 장가갈 때 집 한 채 사주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처갓집 부모님들 모시고 산다 하니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쓰도록 하려무나 친정엄마가 윤성이를 위해 돈을 모으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2억이 넘게 돈을 모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손주를 위해 1푼 2푼 2억씩이나 모은 돈인데 윤성이는 그 앞에서 최소한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마음을 보이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윤성이는 통장을 주머니 안에 챙긴 후 고개만 까딱 인사한 후 잘 살게요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 니들 잘 사는 게 최고다. 엄마와 할미는 언제나 내 걱정뿐이었어. 꼭 잘 살아야 한다. 윤성아, 우리 강아지 엄마는 장가가는 애한테 무슨 강아지래 정겹고 좋은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우리 딸한테 맨날 강아지 했는데 할머님들이 손주한테 강아지라는 표현 쓰는 게 참 그리워 보여요. 부럽네요. 친정어머님이랑 안 사더니 참 보기 좋아 보여요. 내가 복이 많아 이 시간까지 살아서 우리 윤성이 결혼식까지 보게 되니 눈물이 나긴 합니다. 내가 우리 윤성이 가슴에 대못 박았어요. 내가 내 돈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식구들 생각을 못한 게 이제 와서 보니 참 후회가 됩니다. 좋은 일 하신 건데요. 뭐 재산 기부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자손들의 원망을 받는다 해도 어르신은 뜻을 지키셨으니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나는 엄마 원망 안 했으니 걱정 마요. 돈 그게 뭐라고 더 큰 복 받아서 엄마가 이토록 건강히 윤성이 결혼식에 온 거야. 윤성이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의미의 끄덕임인지 속내는 몰랐지만 좋게 생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성이는 저희보단 사돈들에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윤성이에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결혼 축하한다 했고 손주 며느리 손을 잡고 우리 윤성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덕담까지 해주었습니다. 처음 윤성이의 태도에 덩달아 주춤했던 며느리였지만 결혼식 때는 저와 친정엄마를 1번씩 안아주며 감사하다고 곧 예쁜 중손주 안겨드리겠다고 얼굴만큼 말도 예쁘게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나았습니다. 처갓집 부모님을 오래 뵐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살아온 세월로 보아 예의는 있는 사람들이었고 며느리를 오해했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난 후 아들 내외는 몰디브인가 어디로 신혼여행을 바로 떠난다 했고 저희는 안사돈과 차라도 한잔하며 언제 또 볼지 몰라 애들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죄송하다며 친척들과 일정이 있다는 얘기에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옷을 갈아입자 했지만 엄마는 입은 한복이 아주 곱고 마음에 든다며 기왕 하루 빌렸는데 계속 입어도 돈도 안 든다며 더 입자고 했습니다. 비슷한 색의 푸른 빛깔의 저고리와 은은한 적색의 한복을 입은 것이 흡사 자매같이 느껴졌습니다. 노인과 더 나이 든 노인이 한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곳이 주말 번화가라서 마침 방송국 촬영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희 모녀에게 인터뷰를 하자길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며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능청스럽게 예쁘게 잘 나오게 해줘요. 기사 양반라고 말했고 할머니 너무 곱게 나와요. 이분 너무 예쁘세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하다며 즉석에서 찍은 사진 두어 장과 커피 쿠폰을 건네주었고 저는 햇살 맑은 날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그렇게 찍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예쁘게 나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짜 커피 쿠폰을 썩히기 아까웠기에 금방에서 사용했는데 여기선 주문을 직원이 받지 않고 기계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엄마보다 눈이 덜 어두웠기에 천천히 따라했는데 결제 단계에서 카드와 현금을 쓰는 것과는 달리 받은 쿠폰의 번호를 입력해야 했기에 더 어려웠고 몇 번이나 처음 단계로 갔습니다. 기계가 바보 같아서 누르는데도 자꾸 입력을 못해 틀린 쿠폰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계속 자꾸 반복한 끝에 어느새 제 뒤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눈치가 보였던 저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고 제가 기계를 잘 몰라 죄송해요.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라며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친정엄마 앞에서 체면 구기고 싶지 않아 공짜 쿠폰으로 따뜻한 쌍화차를 몇 번이나 했지만 끝내는 되질 않아 포기해야 하나 싶어 돌아가려 하는데 뒤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쿠폰 한번 줘보세요. 마침 맘씨 좋은 아가씨가 도와줘 겨우 주문을 할 수 있게 돼서 신났습니다. 엄마의 표정도 밝아졌고 각각 쌍화차와 유자차를 마시게 되었고 아가씨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그렇게 모아서 윤성이한테 줬수? 내가 용돈 준 거 그거 다 안 쓰고 모은 거지 아니 어떻게 2억씩이나 모았어? 나 몰래 그래 따지고 보면 다 네 돈이지만 내가 모아서 생색 좀 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보탬지 몇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으니 내가 기부한 돈보다 더 많아져서 받으면 윤성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요새 물가가 달라서 그런가 2억이란 돈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는가 보더라고. 그래도 엄마 연기 잘했어. 서운한 티 하나 내지 않던 걸 나 같았으면 2억 원을 받고도 고개만 까딱하는 윤성이한테 너 그 태도가 뭐냐며 막 뭐라고 했었을 텐데 엄마는 신경도 안 쓰던 걸 내가 주기로 맘먹었는데 상대방이 뭘 하든 그게 뭔 소용이냐. 좋아했음 좋았겠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정말로 이 나이 되면 섭섭한 것도 없어. 다 그러려니 해. 근데 엄마 우리 가끔 나와서 미용실 가서 화장하고 한복 빌려서 입고 다닐까 예뻐서 그런가. 방송 인터뷰도 받고 나는 아들 결혼식보다 TV 인터뷰한 게 더 떨렸어. 애가 그 아까운 걸 일해서 이푼하는 것도 아니던데 노후 자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너 나중에 윤성이한테 기대고 살 거야. 자식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엄마가 부담 안 줬는데 내가 윤성이한테 어떻게 줘. 그리고 윤성이 그 자식이 어디 부담받을 녀석이야. 아까 결혼식장에서도 괘씸해서 혼났다니까. 저는 씩씩거리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고 엄마의 눈에는 환갑이 넘은 내가 떼쓰는 소녀로 보였던지 사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더 주름진 손가락으로 덜 주름진 제 뺨을 어루만졌고 이내 나이 들어 수치 없어 퍼석퍼석해진 제 머리를 곱게 쓰다듬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속상해하지 마라 내 새끼. 사실은 내가 윤성이 보고 속상해하는 우리 딸 보면 늘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다. 윤정이 고놈이 미울 때가 가끔 있었는데 머리 컸다고 너한테 대들 때 그걸로 인해 너 속상하게 할 때 그때는 좀 밉더라. 그래도 손주보단 새낀가 봐 하며 토닥토닥 어린아이 잠재우듯 부드럽게 제 등을 토닥였는데 저는 그때 시간을 돌이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것 같았고 엄마의 품은 나이 들어서 쪼그라진 몸에도 여전히 너무나도 따스하고 포근했기에 지금까지도 안긴 엄마의 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엄마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엄마를 기리며 살아가고 있죠. 오래오래 살아 100살은 더 넘게 살아야 돼. 안 그럼 삐진다. 나 고아 만들면 안 돼. 엄마 그렇게 엄마와 윤성이의 결혼식을 보고 온 후 얼마 안 있다가 엄마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어도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몹쓸 저승사자가 다녀갔던지 엄마가 아침에 숨을 쉬지 않아 119를 부르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엄마는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가게 되었고 좋은 꿈을 꾸게 해서 저승사자가 데려갔던지 얼굴은 고통스럽지 않은 평안하게 웃는 얼굴로 내 곁을 떠났습니다. 90 가까이 연세가 들었어도 엄마는 행여나 병치레로 제게 부담 줄까봐 누구보다 몸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했고 자식들 괴롭히고 불효자 만드는 치매 걸릴까봐 평생 안 치던 고스톱도 느그막지각하게 배워 노인정에서 치고 다녔었던 엄마의 얼굴이 눈에 선하건만 이렇게 쉬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었고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나 싶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으로 부질없이 느껴졌지만 우리 엄마 삶이 부질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희 엄마 김영희 여사는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미리 찍은 영정사진으로 장례를 준비했고 고인의 명에 따라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제일 비싼 최고급 관이랑 수의를 준비해서 가는 길에 불편함 없게 해드렸고 빈소를 차린 뒤 부고 문자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비록 가족이라고는 저와 엄마 그리고 윤성이가 전부였지만 엄마가 그동안 잘 사셨던지 끊이지 않고 조문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자 손주인 윤성이가 오질 않았습니다. 상주 노릇을 해야 했기에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분명 통화할 때 오겠다고 해놓고서 핸드폰도 받질 않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폐가 될까 싶어 사촌들에게는 연락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윤성이의 소식을 물어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알리게 되었고 사돈들은 연락받은 그날 저녁 바로 조문하러 왔습니다. 안사돈이 슬피 우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는데 행여 시할머님 가시는 길 안 와서 딸 흉부일까봐 그때 며느리는 뱃속 아기 출산을 하고 돌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아직 애가 어려서 애 돌보느라 못 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윤성이는요? 상주 녀석이 연락이 안 되니 제가 애가 탈 지경입니다. 요새 회사 일이 좀 바쁘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연락해봐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출장을 갔나 어쨌나 그래도 문자 남겨놨으니 바로 오겠지요. 요새 사위가 회사 일뿐만 아니라 주식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님이 주셨던 돈을 가지고 좀 굴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장이 좀 안 좋다. 보니 손해가 좀 많은 것 같아 애 아빠가 주식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 보니 좀 답답하기는 했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요긴하게 쓰라고 평생 윤성이를 위해 모은 돈을 주었건만 윤성이는 가치 있는 돈을 참으로 가치 없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분노가 또 한 번 일었고 저는 필사적으로 윤성이한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인식이 되도록 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손주인 윤성이가 안 나타난 것 때문에 제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지인들 중에서 엄연히 윤성이라는 손주가 있는 걸 아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다들 한마디씩 하기는 했습니다. 못된 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할미가 떠났는데 장례식에 오질 않아 김영애 선생님이 살아생전 그렇게 손주를 아꼈는 아주 헉 키우셨네 헉 키우셨어. 그 자식이 인간이야. 김영희 권사님 기부한 것 때문에 손주가 감정이 안 좋았대잖아. 못된 놈 살아 생전 좋은 일 좀 했기로써니 뭐가 그리 불만이라서 장례식까지 안 온 후 지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어디 잘 살 줄 알고 저는 어미 잃은 것도 슬픈 와중에 내 자식 욕 얻어먹는 것도 고스란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윤성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 참석을 안 했나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도 느꼈지만 남이 내 자식 욕하는 걸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엄마를 보내드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의 유품들을 내 손으로 처분하며 이제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슬픔의 감정이 복받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좀 회복하자마자 당장 아들이 일하고 있던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는 안 받으면서 회사에서 뺀질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내버려두고 일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던지 야위어 보였고 마침 저를 발견한 여직원이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불어서 제 아들 이름을 댔습니다. 여기 홍윤성이 좀 불러주세요. 윤성씨 누구 찾아오셨어요? 여직원이 윤성이에게 얘기를 하자 일에 집중하던 눈초리가 저를 향했고 저는 아들에게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는 듯하다가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류 뭉치들을 두고 나왔는데 상당히 분주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윤성이는 저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먼저 말문을 텄습니다. 일하는 직장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저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저는 다짜고짜 이를 악물고 귀싸대기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풀이였습니다.